워싱턴. 그곳에서도 국회의사당은 단연 세계 정치의 중심지다. 이것은 오늘도 미국 내 각 이익단체들은 물론 세계 각국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기 위해 활약하는 로비스트들로 붐비고 있다. 국회의사당 본관 1층의 한 방, 법사위원회. 이것은 20년 전 한국과 미국 두 나라 국민들의 관심을 한 곳에 모았던 역사의 현장이다. 바로 이곳에서 1년 반 동안의 줄다리기 끝에 한국 정부의 불법 로비와 미국 국회의원들의 부패를 입증하기 위한 청문회가 열렸고 그것으로 사건은 종결됐다. 무려 2년간이나 한미 양국 간의 현안으로 등장해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희대의 로비 사건 코리아 게이트. 그것은 200년 한미 관계사에서 최악의 순간이자 중요한 전환점이 됐던 역사적 사건이었다. 코리아 게이트가 처음 드러난 것은 1976년 10월 24일 워싱턴 포스트의 특종 기사 때문이었다. 이후 미국 내 각 신문들이 터뜨린 코리아 게이트의 내용은 무려 90명에 달하는 상하원 의원들이 한국인 박동선으로부터 도합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받고 한국에 유리한 의사결정을 해주었다는 것이다. 거명된 의원들 중에는 하원의 리처드 해너를 비롯해 세출위원장인 오토 패스만, 하원의장 팁 오닐까지가 포함되어 있었다. But they were very slow to react until they realized it was being made public that these congressmen had been corrupted and that American companies had been forced, basically told that if they didn't give certain subcontracts to help fund this, that they wouldn't get the big business they would otherwise get. So there were a variety of reasons, but it was basically publicity that forced the government to pursue it when they did. 더더군다나 흥미를 끈 것은 의원들에게 수백만 달러의 뇌물을 준 장본인이 수수께끼의 한국인 실업가라는 데 있었다. 박동선. 그는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기 수년 전부터 미국 언론의 사교란에 이름이 오르내리던 워싱턴 사교계의 유명 인사였다. 당시 30대 중반. 미국인들은 느닷없이 나타나 사교계를 주름잡던 노란 피부의 청년을 의혹의 눈길로 주목하고 있었다. 박동선은 한때 한국 10대 재벌그룹에 속했던 미룡상사의 막내 아들. 52년 국외 시절에 미국으로 건너가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미국의 명문 사립대인 조지타운 대학에 진학했고 한국인은 물론 동양인으로는 최초로 조지타운 대학의 국제관계대학 학생회장이 됐던 인물이다. 미국과 중남미 명문가의 차제들이 많이 다녔던 조지타운 대학의 학생회장. 그는 천부적인 사교술과 세련된 매너로 어려서부터의 꿈을 이루어가고 있었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지만 외교관이 되고 싶었는데 미국에서 유일하게 외교관 양성소가 바로 그 역사가 오래된 캐톨릭 계통의 조지타운 대학에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우리 그때 당시 그 총회하시던 장면 박사께서 아시다시피 우리나라의 캐톨릭 신도 중에 제1인자였었고 또 그분은 저희 집안하고 가까운 사이였기 때문에 그분께서 조지타운 대학을 추천하셨어요. 대학을 졸업한 지 3년 후인 1962년 그는 워싱턴에서 조지타운 클럽이라는 사교 클럽을 창설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을 받는다. 1700년대에 건립된 2층 목조 건물을 구입해 거물급 정치인들과 변호사 등을 위한 사교장을 만든 것.
고가의 미술품들과 한국적 취향의 장식품들로 지정된 품위 있는 공간에 최고의 음식과 최고급 와인이 제공되는 화려한 파티. 조지타운 클럽과 박동선은 단박에 워싱턴 사교계의 총화로 떠오르게 된다. 워싱턴에서 조지타운이라면 상당히 그 고급 주택가가 있고 또 외국 대사관들이 즐비한 그런 거리인데 거기에다가 대저택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모두 구경 오는 집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조지타운에다 조지타운 클럽이라는 고급 그 회원제 이 사교 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최고 이 고위공직자들을 포함해서 워싱턴 국회의 그 이 거물들 또 대기업인들 이런 사람들이 드나드는 그 이 사교 클럽이 되다 보니까 자연 주목을 받게 되는데. 존슨 전 대통령을 비롯해 원일 하원 의장, 부통령 시절의 포드, 험프리 상원 의원 등 거물급 정치인들과 금발 미녀가 참석하는 박동선의 파티. 조지타운 클럽은 그 자체가 또 다른 정치의 장이었다. (70년대) 초중반 워싱턴에 거주하는 명사들의 주소로 격인 그린북에는 박동선의 이름이 빠지지 않고 올라있다. There was a larger environment that helped influence these congressmen, not just a few cocktail parties. So when what was identified, I think, was a lifestyle that was very unusual for Washington, not the fact that he was Korean. 그러나 코리아 게이트로 미 전역이 떠들썩해지고 백악관과 국무성의 일일 브리핑에 한국 관련 스캔들이 단골 메뉴로 등장할 무렵 스캔들의 주인공인 박동선은 이미 미국을 떠나 있었다. (76년 10월) 코리아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까지 한국에서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 외무부에서 이상한 움직임을 눈치챈 것은 사건이 나기 직전인 76년 9월. 76년 9월 같아요. 그때 하루는 그 주미대사로 있던 한병춘 대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미국 그 법무성 검사가 한국 대사관이 거래하는 워싱턴 미국 은행의 마지막 회계장부 기록을 좀 조사를 해야 되겠다 하고 연락이 와서 의심을 한 거죠. 도쿄에서 신문으로 소식을 접한 박동선은 즉각 서울로 와서 정부 측과 협의를 한 뒤 다시 동경을 거쳐 런던에서 10개월간 치과 생활을 한다. For half a year, Korean moneyman Tongsun Park has stayed in exile in London. 첫째 우리나라에게 누를 끼칠 것 같고, 그래서 한국에 있을 수도 없고 또 미국에 가면은 또 쓸데없는 조사를 받을 것 같아서 잠시 도망간다는 것보다도 몸을 피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에서 10개월 동안 영국에 있었대요. 그러니까 70년도 8월 달까지. 대통령이 직접 그게 관련되어 있다는 식으로 자꾸 기사를 쓰자니 청와대에서 회의를 했다. 이런 식으로 자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건을 수습을 잘못하면 이건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코리아 게이트에 관한 공식 입장을 밝힌 것은 사건이 난 지 2달 후인 76년 12월 28일.
김상근 망명 사건과 청와대 토청설로 한창 시끄러울 무렵 정부의 발표 요지는 박동선과 한국 정부는 무관하다는 것이었다. 박동선 사건과 관련해 미국이 청와대를 토청했다는 소문이 떠돌면서 국내에서는 관제 규탄 대회가 줄을 잇고 시간이 흐를수록 사건은 한미 양국에서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었다. 박동선이 영국에 잠적해 있는 동안 10월 유신 헌법을 이제 통과시키고 미국에서는 전 중앙정보부장 김형욱을 청문회에 등장시켜 한국 정보의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당시 코리아 게이트에 대한 미국 측의 조사는 크게 세 방향이었다. 하원 외교위원회의 프레이저 위원, 하원 윤리위원회의 제워스키 검사, 법무성의 시빌레티 검사. 영국에 머무르던 박동선이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은 77년 8월. 본인이 미국에서 한국 정부의 지시를 받고 로비 활동하는 증거로 흔히 미국식 관계를 들고 나서는데 이것도 사실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한국 정부의 요청으로 10개월 만에 서울로 돌아온 그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지만 불과 열흘 후 미국 법무성은 그를 무려 36개의 혐의 사실로 비밀 기소했다. 박동선의 증언이 자국민 보호를 내세운 한국 측의 반대로 무산되면서 수사가 소강 상태에 빠지자 박동선을 보내라는 미국 측의 요구는 계속 수위가 높아졌다. 77년 포드의 뒤를 이어 대통령에 취임한 카터가 친서를 보내 박동선의 미국 소환을 종용했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답은 여전히 한국 정부가 관여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다. 해결의 실마리는 한미 양국의 외교적 타협으로 찾아졌다. 77년 10월 미국은 시빌레티 법무차관을 서울에 보내 박동선의 신문 방법을 협의하고 77년 12월 한미 양측은 박동선의 증언에 관한 사법 공조협정을 체결한다. 각서의 내용은 서울신문 후 미국신문을 하고 미 법무성이 박동선에게 면책 특권을 부여한다는 것. It came about, of course, because we couldn't get to the bottom of the facts without the evidence from Mr. Park, and our laws are such that we couldn't take the evidence from written statements or from an interview in Korea. We had to have the witness present in the United States. So the State Department and I guess the Foreign Ministry of Korea arranged for a meeting between the two Justice Departments or representatives of the Justice Departments. 첫 조사가 시작된 것은 78년 1월 13일. 한미 양측 검사가 동석한 조사에는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됐다. 사건 이후 처음으로 신문에 응하게 된 박동선은 여유있고 당당한 모습으로 조사에 응했다. 세 차례의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포함해 7차례 13일간에 걸쳐 진행된 조사. 조사 내용은 박동선의 로비 활동의 불법 여부에 대한 것이었다. 미국 회원들한테 뇌물 공세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이 제일 큰 주제였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한국 정부의 에이전트로서 로비를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야만 이제 라비 등록법을 내가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를 규명할 수 있기 때문에. Mr. Park agreed to come back to the United States, provided that if he told the truth, and we had various ways of checking that he told the truth, including polygraph examinations, we would dismiss the indictment and provide him with immunity from any further prosecutions in exchange for his return to the United States and his testimony before the Congress and the grand jury. So we made the decision that although we thought he had violated the law, it was more important to obtain his testimony in the United States. 그로부터 두 달 후인 78년 2월 26일, 박동선은 사건 1년 반 만에 미국으로 돌아갔다. 댈러스 공항에서 내뱉은 그의 첫 마디는 워싱턴에 돌아와 기쁘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틀 후 하원의 비밀 증언을 필두로 하원 윤리위원회의 공개 증언이 계속 이어졌다. 바로 이 방에서 갔는데 여기 내가 앉았었다고. 여기 앉고 그 다음에 이 옆에 한들리 변호사가 앉으시고 이 원장이 얘기를 하고 그 유명한 자워스키 특별검사가 바로 이 옆에 앉아서 그때 윤리위원장 잭 플린을 뒀던 생각이 지금 납니다. 초만원을 이룬 방청객들 앞에서 이루어진 공개 증언. 박동선은 파이프 담배까지 피우는 여유를 보이며 증언을 시작했다. 담당 검사는 닉슨의 워터게이트를 파헤쳤던 제워스키 검사. 제워스키는 중앙정보부가 72년 9월 30일자로 작성한 박동선의 활동 보고서를 비롯해 박동선의 집에서 압수한 금전출납부와 의원들의 편지 등 장장 700페이지가 넘는 증거 자료를 제시했다. 모두 박동선이 한국중앙정보부의 대리인으로 불법 로비 활동을 했다는 증거들이다. 의원들을 만난 날짜까지 소상히 적힌 다이어리와 의원들에게 준 돈의 액수가 그대로 적혀있는 금전출납부. 그러나 박동선은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임명장을 받은 것도 없고 또 정부에서 일전 한 푼 받은 돈도 없고 또 두 번째는 뇌물을 줬다면은 돈을 주면서 공직자에게 이런 것을 해달라 돈 준 대가로. 그랬는데 난 그런 조건도 제시한 적도 없고 단지 그때 당시 내가 좀 비즈니스맨으로서 현금이 있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 친구들한테 도움을 줬다 뿐이지 뇌물 공세한 적도 없기 때문에 시정 나의 결백성을 주장했던 겁니다. 코리아 게이트 7년 전인 69년 3월 22명의 미 하원 의원들이 박동선의 추선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무려 14명의 의원들이 박정희 대통령에게 자신들의 우호적인 태도가 모두 박동선의 활동 덕이라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왔다. 그것은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이른바 TS 리포트에도 기록돼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미국 국회의원들의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것이 박동선의 주장이었다. 오히려 미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이 쌀을 팔기 위해서 쌀을 사주면은 우리 다섯 주의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한국이 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돕겠다. 그렇게 해서 로비하는 로비가 이루어졌고 3분의 1이 넘는 국회의원들이 그 쌀 때문에 아이디어도 제공하고 로비스트가 되던 셈이지요. 과연 그의 주장은 사실일까? 그의 주장처럼 박동선이 미국의 국회의원들과 보다 활발한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쌀 때문이었다. 캘리포니아, 루이지애나, 아칸소 같은 쌀 생산지 의원들에게 주요 쌀 시장인 한국의 박동선 같은 인물은 관심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다. (70년) 한 해에만 무려 100만 톤의 쌀을 수입했던 한국을 미국의 쌀 시장으로 묶어둔다면 2년마다 한 번씩 선거를 치러야 하는 쌀 산지 국회의원들로서는 노다지 표밭을 캐는 셈이었던 것이다. Korean government at that time, we're not talking about 65, 66, 67, needed aid from America because it was a developing country and needed aid in order to develop its schools and infrastructure and other governmental functions. And as a businessman, he saw the validity of what I was saying, that let's get together. We have rice, you have a need for rice, you have a need for American aid. I'm going to put the members of Congress from the rice-producing states into a coalition, and we will get our other friends in the Congress. You help us, and we'll help you. And he said, of course, he thought that was a good idea. 경제개발 이후 대규모 이농으로 쌀 부족 사태를 겪고 있던 한국에서도 쌀은 중요한 정치적 무기였다. 쌀 수입과 관련된 막대한 이권은 곧 공화당의 정치 자금으로 이어졌다. 68년 박동선은 리처드 해너 의원과 당시 중앙정보부장인 김형욱의 도움으로 쌀 중개권을 따내는 데 성공한다. 박동선과 정부, 미 의원들은 바로 쌀을 계기로 연결됐던 것이다. 한국 정부가 쌀만 사주면은 모든 이런 좋은 일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은 대통령이 알만한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디까지나 청와대에서 최종 결정을 했고, 또 그때 당시에는 청와대 결정사항을 중앙정보부에서 치닫거리를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일단 결정이 된 후에는 계속 정부의 지원이 필요할 때는 중앙정보부가 제 일을 돌봐줬습니다. 근데 로비를 하자면 돈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 정부에서 박동선 씨한테 자, 이 돈 가지고 로비하시오. 이렇게 돈을 줄 수도 없고 줄 돈도 없고. 그러니 그 당시 청와대하고 중앙정보부에서 조달청에다 지시를 해가지고 박동선 씨한테 이 독점적인 대행권을 줘라. 그가 쌀 중개권을 획득한 직후인 70년 8월 청와대 대미 로비는 본격화된다. 1969, President Richard Nixon pledges to obtain peace. 그렇다면 왜 이때 한국 정부는 대미 로비를 생각했던 것일까? Title of peacemaker. This honor now beckons America. 69년 7월 닉슨은 괌에서 이른바 닉슨 독트린을 발표한다. 미국은 아시아에서 더 이상 지상군 개입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골자로 한 새로운 아시아 방위 전략. 그것은 곧 주한미군의 철수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닉슨 독트린이 발표된 직후인 69년 8월 박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닉슨과 정상회담을 갖고 주한미군의 철수를 반대했으나 닉슨의 태도는 분명했다. 이듬해 3월 주한미 대사 포터가 청와대를 방문해 주한미군 1개 사단 2만 명을 삭감하기로 했다고 통보하고 5개월 후 미국은 레그니 부통령을 보내 반발하는 한국 정부를 설득한다. 철군 대신 5년에 걸쳐 15억 달러 이상의 군사 원조와
5천만 달러의 평화 식량 계획 원조를 제공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것이다. 하지만 장장 6시간의 회담을 마치고 에그니가 서울을 떠난 지 3일 후 만여 명의 미군이 이미 철수했다는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에 대한 불신은 대의회 로비를 생각해 만든 결정적인 계기였던 것이다. 군은 획득하는데 미국 의회에 협조 없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행정부에서는 군을 해주겠다. 그건 결국 뭔가 하면 이제 주한 미군의 감축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감축은 하는데 그 대신에 한국 국군의 전력 증강에 응분에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냥 그 예산 역시 승인을 받아야 되니까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69년) 삼선 개헌에 이어 유신 체제가 선포되면서 미국 내에서 박 정권의 독재 정치에 대한 비난 여론이 일었던 것 역시 중요한 계기였다. But as far as some particular measure to pass a particular law, I'm not aware of that. What they were trying to do, and what the whole effort from the 60s on was trying to do, was to give a better reputation to the dictatorial Park Chung-hee government, because the government was getting a lot of very bad press. The impression of American people was that these were not nice guys, particularly after the Yushin Constitution, and they were trying to have people think better of it. 그런 배경 아래서 의회의 대한 여론을 바꿔놓을 만한 인물로 지목됐던 것이 바로 박동선과 문선명의 통일교 인사인 한국문화재단의 박보희, 볼티모어의 한국인 사업가 김한조 등이었던 것. 그러나 코리아 게이트의 주역은 박동선이었다. 과연 왜 박동선이었을까? 박동선이 의회 로비의 주역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배경은 바로 박동선의 모교인 조지타운대. 전통적으로 중남미와 미국의 정치 지망생들이 가장 많이 다니는 이곳에서 학생회장까지 지냈던 박동선은 가장 자연스럽게 정치권과의 교분을 쌓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었던 것이다. 조지타운 대학은 미국의 사립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이 수도에 있다 보니까 그 이점을 살려가지고 역사도 오래고, 그래서 이 세계 각국에서 말이죠, 명문가의 자제들이 많이 유학을 오고, 또 거기 출신들이 이 워싱턴 정관계에 많이 포진들 하고 있고, 요새 말하면 클린턴이 바로 조지타운 대학의 학부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졸업 이후 박동선이 설립했던 조지타운 클럽 역시 그에겐 또 다른 활동 무대였다. 대학 시절의 인맥과 경험을 바탕으로 미국 정치, 나아가 세계 정치의 중심지인 워싱턴에 미국의 거물급 정치인들의 사교장을 만들었던 박동선. 그의 조지타운 클럽은 비공식적으로 훨씬 자연스럽게 미국의 정치인들과 친분을 쌓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발판이었던 것이다. 게다가 조지타운 클럽의 설립자로 언제나 참석자 모두가 만족하는 파티를 주최해왔던 박에게는 언젠가는 이 사교계를 발판으로 미국 사회에 남 못지않은 영향력을 행사해보겠다는 꿈이 있었다. 워싱턴은 특별히 사교계에서 성공을 하면은 정계, 학계, 문화계, 심지어 종교계까지 손을 미칠 수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외국의 젊은 사람으로서
사교계에 진출을 함으로써 미국 정계에 여러 기타면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일찍부터 알아가지고 클럽을 해서 꼭 성공을 해야 되겠다는. 청와대 대미 로비 공작이 본격화됐다는 70년경, 당시 국내에서는 미국 정치의 로비 활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모르던 시절, 그는 이미 미국 내의 많은 국회의원들과 두터운 교분을 쌓아두고 있었다. 그리고 미국 측의 조사 결과로는 쌀 중계로 번 돈 900만 달러 중 최소한 87만 달러 이상이 그들에게 제공됐다. 그렇다면 과연 박동선은 미국 측의 주장대로 한국중앙정보부의 로비스트였던 것일까? 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취재진은 일리노이주에 있는 이재현 박사의 집을 찾았다. 그는 70년대 초반 주미 한국대사관 공보관으로 근무하다 박 정권의 유신체제 반발에 망명했던 인물. 굉장히 외진 곳에 사세요. 그렇죠. 외진 곳에 올 필요가 있었으니까요. 안전관계로. 아직도 불안 속에서 살고 있는 그는 73년 미 하원의 인권문제소위 프레이저 위원회에서 중앙정보부의 대미 활동에 대해 증언한 바 있었다. 하원지 간부회의를 소집을 했어. 근데 간부회의라면 늘 대사가 주관하는 거 아니에요? 처음에 뭐 몇 마디 하더니 중앙정보부 책임자한테로 남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중앙정보부 책임자가 그 다음부터는 회의를 진행을 해. 그 회의 내용이 이 대사관 직원들에게 요구하는 비밀 공작이에요. 이 교포들 적극적으로 접촉해라 이거야. 특히 교포사회에서 그 영향력이 있고 그 비판적인 사람들 적극적으로 접촉을 하고 가까이 사겨라. 그래서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결점을 잡아두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결점을 가지고서는 이용할 수 있다. 한 1년 후에. 그 같은 사실을 폭로하면서 망명객이 됐던 이재현 박사. 어쩌면 그는 중앙정보부와 박동선과의 관계를 가장 잘 알 수도 있는 인물이었다. 신문에서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아직도 20년 전 당시의 자료를 고스란히 보관하고 있는 그는 청와대와 박동선의 관계를 이렇게 증언했다. 박정희 씨의 영구 집권 욕심. 이제 그 욕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에 대한 그 반대를 의식하는 거예요. 반발을. 차츰 이제 미국이 그러면 지지를 안 할 거 아닌가. 그러면 자기가 이제 집권하는데 곤란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그 유신을 전후해가지고 공작을 시작한 겁니다. 이것은 한국에 해로운데 한미 관계가 나빠질 거고 해로운데 이것을 대통령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별도로 직접. 박정희 씨가 직접 하고 있는데 그 채널이 박동선 씨야. 대사관 통하지 않아요. 박동선 씨하고는 그 중앙정보부는 연락이 돼요. 대사관하고는 연락이 안 되거든. 실제로 중앙정보부가 작성했다고 알려진 한 보고서에는 박동선의 활동에 대해 상세한 기록과 나름대로의 평가를 덧붙여 놓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박동선의 기록과도 일치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그의 주장은 대부분이 자신의 자발적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부족이 삼선견에 나선다. 그러니까 그 독재라고 하면서 미국 의회가 반대를 하는데 그걸 무마시키도록 부탁한다고 말씀하신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특별히 무슨 나한테 이러라 저러라 지시한 것도 없고
당시 국무총리였던 정일권 씨를 통해 박정희 대통령을 알게 됐고 쌀 중개권을 매개로 여러 활동을 했지만 결코 대리인은 아니라는 것이다. 내가 보고를 한 거는 없고 그 사람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또 때로 필요할 때마다 나한테서 여러 가지 정보를 얻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KCIA 본부에 반영시켰다고 봅니다. 그러나 내가 에이전트로서 뭐 보고를 했다든지 그런 거는 저는 없습니다. 첫 폭로 기사가 난 지 1년 반. 조사와 증언은 계속됐지만 뚜렷하게 밝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거명된 90여 명의 의원들 중 실제로 기소를 당한 것은 단 2명. 청문회에 쏠린 관심도 사그라들었다. 박동선이 중앙정보부의 대리인임은 증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박동선과 한국정부와의 관계는 공생관계라는 시각이 일반화됐다. I think Tungsten Park was a man who grew into the role that he eventually played. He understood that there were congressmen came from all over the country, some of them not very sophisticated. They wanted to be wined and dined and treated very well when they were in Washington. He learned that if you did that and you combined it with business, you could do well for yourself. And during the same period, the Korean CIA saw an opportunity to help him become a celebrity in Washington, to have a club, to bring people in. And so he became, he was helpful to him, he became helpful to them, and gradually he became a businessman. I don't think he was sent to Washington by the Korean government to run a lobbying operation. I do think that he did have connections with the Korean government that he made in this way, and at times government officials thought it was useful, so they encouraged him. 별 성과를 얻지 못한 제워스키는 사건 당시 주미 대사였던 김동조의 로비 활동을 문제 삼아 증언을 요청했고 외교관의 면책 특권을 부인하는 처사라는 반발 속에 제워스키와 김용식 주미 대사의 외교 협상이 계속되었다. 제워스키는 김동조 대사의 증언을 위해 하원의 압력을 넣어 군원 중단이라는 카드까지 들고 나왔지만 결국 김 대사의 증언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비난을 받은 것은 제워스키 쪽이었다. 나는 돈 주고 로비하고 무슨 배송한다고 하는 거는 난 해본 일이 없어.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내더러 미국놈 두드려 잡는 직원을 내놓으라고 그런 게야. 그래서 내가 아무 것에 내가 돈을 내주었다, 뭐 어쨌다 하는 거. 그래서 코리아 게이트가 아니라 아그리 아메리칸 스캔들이야. 결국 제워스키는 윤리위원회 수석 고문직을 사퇴한다고 발표하고 윤리위원회는 사실상의 조사 종결 조치를 취했다. 그리고 같은 날 총 11억 6천만 달러의 대한 군사원조 승인안이 통과됐다. 수사의 초점은 박동선과 한국정부였지만 코리아 게이트의 본질은 바로 부패한 미국 의원들에 있었던 것이다. One of the reasons there was so much interest was, of course, not so much what he was doing as what the congressmen were taking, what the congressmen were accepting, and what it told Americans about how their government was corrupted. An effort with good intentions that went awry. The good intentions were to solidify an understanding of Korea, to make sure that the American Congress was familiar with Korea's needs, and unfortunately, in some instances, a few instances, the effort turned out to be excessive. But
it wasn't as large a scandal or as large an underlying problem as the newspapers would have one believe it was. I think this was also a disgrace to the United States. And I think that members of the American Congress who took money deserve just as much criticism as President Park or even Park Chung-son, that our Congress deserved more criticism than they took. When I got heavily involved, it was at that phase where the Congress was investigating this, but always wanting to investigate the Korean side, not the American side. 1970년대 중반은 아직까지도 어떤 그 한미 간의 관계가 미국의 동북아 전략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동선 사건이 커다란 틀을 바꾸지는 않았다고 봅니다. 그러나 한국도 이제는 어느 정도 국제 무대에 있어서 자기의 목소리를 낼 수 있을 만큼의 힘을 가졌었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대등한 관계의 한미 관계, 또 우리의 좀 더 합리적인 접근 방법을 통한 로비 활동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었죠. 그렇게 사건이 종결된 지 20년, 한 호텔 연회장에서는 지난 10월에 열렸던 하남 환경박람회 주빈인 스트롱 박사를 위한 오찬 행사가 있었다. 국내외 유명 인사들이 참석한 이 행사. 주최자는 바로 코리아 게이트의 주인공이었던 박동선 씨였다. 여전히 그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에 한국을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 여전히 아프게 남아있는 20년 전의 사건을 거울 삼아서. 저는 교훈이라고 생각하고 거울 삼아서 더 국가를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았냐. 다만 제가 잘했고 못한 걸 떠나서 정말 불평을 끼쳐서 미안하다 하는 생각은 늘 하고 있습니다. 20년 후 지금의 한미 관계는 과연 어떤 것일까? 20년 전 그때의 사건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미국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관철시켜 나가야 할 것인지 채 마무리 지어지지 않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 미국의 시간, 그때 말하는 잠꼬대 같은 것이다. 당장 그만둬야 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내가 감출 이유도 없으니까 내가 얘기하는데 아울러 핵 개발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는 건 틀림없어요. 박 대통령으로서는 생사를 걸고서 방위산업 해야 되겠다고 결심하고 있습니다.